안녕하세요.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파혼을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남편 델론과 시댁에게 완전 사기당한 기분이라 너무 분하네요. 엄청 싸우고 지금 부모님 댁에 와 있는데 아직도 분이 안 풀려서 복수라도 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 만난 지는 2년 정도 되었어요.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은 없었는데 만나다 보니 사람도 괜찮아 보였고 직업도 나쁘지 않았고 이 남자도 저를 사랑해주는 게 느껴져서 작년부터 서로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자 그전까진 한 번도 그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자기가 집안의 장남의 장손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그런 게 뭐 중요한가 싶었지만 남자친구네 아버지 밑으로 형제들이 넷이나 있었고 명절이면 그 사람들이 전부 남자친구네 집에 모여 명절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만 들어도 오싹했는데 집안 제사를 5대까지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5대지 1년에 9번에서 10번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저보고 미쳤냐고 어디서 남자를 만나도 그런 사람을 만나냐면서 판검사 사위라도 그런 집에는 딸 시집 못 보낸다고 하셨어요. 저희 집은 아버지가 외동이라 명절에 모일 친척도 없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사는 지내지 않아요. 대신에 할아버지 돌아가신 기일에 평소에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을 준비하고 아빠가 소주 한 잔 따라 올리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차례도 마찬가지고 격식을 차려서 준비한다기보다는 저희가 먹고 싶은 거 위주로 두세 가지 맛있는 음식을 차려서 해요. 인터넷이나 TV로 다른 집들 차례상 제사상에 올라가는 엄청나게 많은 가짓수의 음식들은 저희 집에서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명절 준비하고 제사 지내는 게 힘든 일인 줄 잘 모르고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 특히 엄마가 남자친구네 집안 이야기를 듣고는 펄펄 뛰며 반대를 하셨고 명절도 명절이지만 5대까지 제사를 지낸다는 이야기에 요즘에 그런 집이 어디 있냐고 절대로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엄마가 오버하는 건가 싶었고 부모님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결혼해서 잘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다들 미쳤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모두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고 제 성격으로는 1년도 못 버티고 이혼하고 도망 나올 것 같다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하도 주변 반응이 한결같아서 저는 저대로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동영상을 찾아보며 명절 제사가 어떤 건지 알아보기 시작했고 알면 알수록 제가 얼마나 멍청한 선택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소름이 돋았고 아무것도 모른 채 시집가서 죽어라 일을 하고 있을 제 모습이 상상이 되며 도망치고 싶어졌어요. 결국 남자친구에게 우리 결혼 없던 일로 하자고 이야기했고 남자친구는 뭐 때문에 그러냐고 저를 붙잡았습니다. 차마 너네 집에 수많은 제사와 명절 때문이라 이야기할 수 없어서 우리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면서 다른 핑계를 댔더니 남자친구가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면서 자기가 제게 다 맞추겠다고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고 애원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와서 저와 헤어지면 살 수 없다면서 끝까지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애쓰고 있었고 그걸 보고 있자니 제 마음이 또 약해졌어요. 이걸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남자친구가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을 보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주기로 했어요. 우리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주변 모든 사람들이 너네 집 명절과 제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나도 솔직히 우리 집에서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잘할 자신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우리는 안 될 것 같다는 말로 사이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환하게 웃으면서 겨우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한 거냐고 하더라고요. 자기 집에 제사가 많긴 한데 그거 전부 자기 엄마가 하고 있는 거라면서 부모님이 앞으로 재산이 명절이니 다 없앨 거라고 하셨다고 제가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멍하게 있었더니 남자친구는 제게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 둘만 잘 살면 되는 거고 맞벌이하며 살 거라서 전업주부로 살던 남친 엄마와는 제가 처한 상황이 다르대요. 제사건 명절 준비건 우리들은 하지 않아도 괜찮고 어차피 조만간 다 없앨 예정이라서 그게 걱정이었으면 우리 결혼하는데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하긴 했는데 남자친구 자체가 사람이 싫거나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어서 제사만 해결되면 결혼해도 괜찮겠다는 마음이었어요. 다 깨져가던 혼사가 다시 진행되었고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 와서도 부모님이 제사 관련한 걱정을 하시자 제게 말한 것과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부모님이 하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결혼하면 절대로 제가 시댁에 불려가서 고생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뭔가 꺼림직해 하시고 제게 이번 결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때는 이 남자가 너무 좋아서 눈에 보이는 게 없었나 봐요. 제사 안 한다고 했는데 이젠 또 뭐가 문제냐면서 오히려 제가 나서서 이 남자 편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남자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고급 한정식집에서 상견례를 하게 됐고 양가 부모님들을 모시고 어색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상견례가 다 그렇겠지만 양가 부모님들이 서로 딱히 할 말이 없으셨어요. 의미 없는 칭찬도 하고 쓸데없는 말들을 하며 억지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식사 자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희 엄마가 먼저 시댁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제사를 거의 지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도움이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모르는 게 있으면 자기가 앞으로 차근차근 다 가르쳐주면 되니까 걱정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는 자기는 내년까지만 할 거고 앞으로는 제가 다 맡아서 진행하게 될 거라고 하시면서 지금은 잘 모르더라도 금방 배울 수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배우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듣던 것과는 이야기가 달라서 남자친구를 노려봤어요. 제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아 보이자 남자친구는 제 눈빛을 피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듣던 것과 다른 상황이 돌아가자 당황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내색하지 않고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그 자리를 마무리했어요. 어떻게든 식사는 끝까지 대충 마무리하고 후식 커피를 마시는 사이에 남자친구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서 왜 너희 엄마가 제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이야기하냐고 했더니 남자친구는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확실하게 이야기한 건 맞냐고 캐물었더니 우물쭈물하면서 대답을 못하다가 자기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며느리 데리고 오면 명절 제사 다 없앤다고 이야기했었다는 소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결혼 이야기를 하고 난 뒤로 물어본 적이 있느냐고 했더니 그런 건 아니래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남자친구 본인 생각에는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도 제게 명절 제사를 맡기지는 않을 것 같았답니다. 거기까지 이야기 듣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머리가 핑 돌았어요. 내가 이런 무책임한 사람을 믿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마침 양가 부모님들이 식사를 모두 마치고 식당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고 저는 저희 부모님의 손을 이끌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자기들은 그럴 줄 알았다면서 지금이라도 생각 잘하라고 하셨어요. 집으로 오는 길에 남자친구에게 계속 전화와 연락이 오긴 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나서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나를 감쪽같이 속여서 결혼할 생각을 했냐고 물었더니 그건 그거고 제가 예의 없게 인사도 없이 그냥 와버려서 자기 부모님이 화가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인가 싶었는데 남자친구 이야기하는 걸 가만 들어보니 제가 먼저 그쪽 부모님에게 사과를 하라는 식으로 말하길래 웃기지 말고 너네 집 제사 다 해줄 여자나 다시 찾아보라는 말을 하고 전화를 그대로 끊어버렸습니다. 또다시 전화가 오길래 그냥 차단해버렸어요. 부모님도 괜찮다고 하시고 그냥 이대로 파혼을 해버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이 남자를 만나면서 들인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아깝네요. 인생의 중요한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2년 동안 함께한 사람인데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으면 시간 낭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이대로 끝내기는 너무 억울하고 이 남자에게 작게라도 복수를 해야 제 마음이 후련할 것 같은데 복수할 방법이 있을까요?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생각이 나고 너무 짜증만 납니다. 혹시라도 이 사연을 듣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요즘에 집안 제사를 5대까지 지내는 집이 있다면 연애하기 전에 미리 말을 해줘야 하는 게 예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0대, 20대 초반도 아니고 서로 결혼할 생각을 전제로 만나게 되는데 미리미리 안 맞는 사람은 거를 수 있어야 서로가 시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자꾸 제게 연락해서 제 마음 돌려볼 생각하지 말고 지금 그 상황 다 이해하고 일 잘하는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면 저희 친오빠와 새언니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고소뿐만 아니라 신문사 방송국에도 다 제보하고 우리 오빠가 하고 있는 가게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하고 싶어요. 욕심 많은 오빠네 부부 때문에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 가족은 아빠가 4년 전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엄마와 저희 형제들에게 유산을 조금씩 나눠주셨습니다. 저희는 큰오빠, 작은오빠, 그리고 저까지 삼형제이고 형제들에게는 아빠가 생전 가지고 계셨던 주식과 예금을 똑같이 나눠주셨고 엄마에겐 우리 동네 번화가에 있는 6층짜리 상가 건물을 엄마 노후를 위해서 남겨주셨어요.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너무 경험도 없었고 온 가족에게 큰 충격과 슬픔이었기 때문에 유산이 많고 적고 그런 건 따질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있었어요. 생활비나 돈 들어갈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제 몫으로 남겨주신 돈은 고스란히 은행에 저금해 두었습니다. 제가 작은 오빠랑 7살 차이 나는 막둥이고 큰 오빠랑은 12살 차이예요. 오빠들은 모두 결혼해서 살고 있고 첫째 오빠는 연이은 사업 실패로 경제 상황이 좋진 않았습니다.
저야 아직 학생이고 둘째 오빠는 대기업 다니면서 맞벌이를 하다 보니 옆에서 제가 봐도 항상 여유 있고 행복해 보였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아빠 돌아가시고 우리 삼형제가 똑같이 유산을 받았을 때 첫째 새언니가 불만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장남이고 맏며느리인데 어째서 다른 형제들이랑 똑같이 가질 수 있냐면서요. 그리고 우리 아빠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이 상가 건물인데 그걸 왜 어머님 혼자 독차지 하시냐면서 뭔가 말이 있었지만 중간에서 큰오빠가 적당히 막은 것 같았어요. 그러던지 말던지 저도 다시 공부하고 먹고 사느라 바빠서 신경 쓰지 못했는데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던 엄마도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예전부터 고생하시던 무릎 관절도 안 좋아지고 우울증 때문인지 끼니도 잘 챙겨 드시지 않고 이대로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병원에서도 엄마 혼자 두면 위험할 수 있다고 하길래 자식들 중에 한 명이 엄마와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아직 시집을 안 갔지만 아직 대학원 다니는 중이라 학교 근처에서 살아야 해서 지방에 있는 엄마와 살 수는 없었어요. 작은 오빠네 부부는 아직 아이도 없고 두뇌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사에서 일을 하느라 엄마 혼자 사실 때랑 별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럼 남은 건 큰오빠네인데 큰오빠는 두 번째 사업 실패로 생긴 빚 갚느라 일을 2개씩 하고 있었고 새언니는 집에서 아이랑 같이 있어서 제일 괜찮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엄마가 갖고 있는 상가 건물을 큰오빠한테 주는 대신에 엄마를 평생 책임져 달라고 이야기했죠. 어차피 저는 그거에 관심도 없었고 아빠가 물려주고 간 것만으로도 학교 졸업하고 나면 혼자 집 구해서 취업하고 살 수 있었고 작은 오빠네도 먹고 살만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든 큰오빠네가 딱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형제들과 새언니들 2명이 모여서 가족회의를 한참 한 결과 엄마 돌아가시면 그 상가 건물 큰오빠가 갖기로 하고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도 있으니까 우리 엄마 모시고 사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둘째 새언니는 돈보다도 어머님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고 첫째 새언니는 건물 준다고 하니까 표정 관리를 못할 정도로 좋아하는 게 보였어요. 그 모습 보면서 조금 싸한 기분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대가를 주는 만큼 엄마한테 잘해주겠지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큰오빠네 집으로 들어가고 불안한 동거가 시작되었어요. 저랑 작은 오빠는 약간 불안하긴 했지만 너무 자주 찾아뵙고 안부 물어보는 것도 큰오빠한테 실례인 것 같아서 그냥 믿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었죠. 엄마한테 전화해서 잘 지내냐고 물어보면 엄마는 항상 별일 없이 잘 지낸다고 했어요. 뭔가 불편한 게 있어도 이야기 잘 안 하시는 성격이긴 한데 애초에 엄마가 들고 간 상가 건물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매달 들어오는 월세만 해도 생활비 쓰고도 남는 돈이라서 엄마한테 잘해주려니 하고 믿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년쯤 지났더니 큰오빠는 2개씩 하던 일을 모두 그만두고 다시 사업을 한다고 준비하기 시작했고 새언니는 조카 학원 데려다주는 용도로 쓰던 작은 차를 팔아버리고 커다란 외제차를 하나 사더라고요. 엄마 모시는 거 힘든 일이고 이제 돈 생겼으니까 쓰는 것도 당연하다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어차피 제가 엄마 모실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런 일 하나하나 꼬투리 잡으면서 왜 우리 엄마 돈으로 호강하고 사냐고 따질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럴 생각도 없었고요. 뭔가 예전부터 작은 오빠와는 이야기도 잘 통하고 저랑 친했었는데 큰오빠는 나이 차이도 많고 오빠보다는 아빠 같은 느낌이라 좀 대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집에 찾아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큰오빠 결혼하고 지금까지 거의 집에 놀러 간 적도 없는데 엄마 들어가서 산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찾아가면 새언니 입장에선 엄마 맡겨놓고 잘 모시고 있는지 감시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잘 가지 않았죠. 명절이나 한 번씩 큰오빠네 집에서 모이고 엄마 생신이나 어버이날 같은 무슨 일이 있어야만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는 사이에 시간이 지나고 저도 졸업하고 취직을 했어요. 큰오빠는 그 짧은 시간에 사업 하나를 시작했다가 망해버렸고 지금은 엄마 건물 지하에 골프 연습장을 차려놓고 하고 있다는데 제가 보기엔 직원들에게 가게 맡겨두고 그냥 놀면서 골프 치러 다니는 것 같아요. 엄마는 그때보다 더 몸이 안 좋아지셨고 얼마 전 추석에 만나러 갔을 때 새언니가 문을 열어주면서 조심스레 말하기를 어머님 요즘 치매 기운이 있으신지 사람을 잘 못 알아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실제 만난 엄마는 조금 살도 빠지고 생기가 없어 보이긴 했지만 치매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멀쩡했어요. 저랑 작은 오빠를 잘 알아봤고 말을 걸어도 정확하게 제대로 대답을 하셨으며 큰오빠 집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별 다른 이상한 점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엄마가 하는 이야기에 큰오빠랑 새언니는 별 반응하지도 않고 대답도 안 했어요. 특히나 새언니는 엄마한테 화가 난 건가 싶을 정도로 엄마 쪽은 잘 쳐다보지도 않아서 옆에 있던 제가 다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제사를 안 지내기 때문에 그냥 추석에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놀다가 나왔는데 엄마한테 이제 가겠다고 인사를 했더니 막내딸 용돈 줘야 한다면서 5만 원짜리 몇 장 꺼내서 주머니에 넣어주셨어요.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 엄마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평소에는 좀 안 좋으신데 작은 아들이랑 막내딸 왔다고 건강이 좋아지신 건가? 새언니가 쓸데없이 그런 이야기 할 사람이 아닌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서도 엄마 모습이 자꾸 생각나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큰오빠가 저와 작은 오빠를 따로 불렀어요. 집에서 이야기할 건 아니라면서 밖에 카페로 저희를 오라 하더니 그때 큰오빠가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새언니와 엄마 사이가 올해 들어서 극도로 안 좋아졌고 지금 두 사람은 거의 이야기도 안 하는 지경이래요. 새언니는 엄마가 자기를 괴롭히고 너무 힘들게 한다면서 치매 걸리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엄마는 엄마대로 새언니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랍니다. 그전까지는 큰오빠가 중간에서 어떻게든 중재를 하고 막아봤는데 추석 때 우리 돌아간 이후에 또 한 번 크게 싸우고 지금은 새언니가 집 나가서 살겠다고 하는 중이래요. 큰오빠는 애도 이제 한참 커가는데 이혼하고 어떻게 사냐면서 작은 오빠나 저한테 엄마랑 같이 살 수 없겠냐고 묻더라고요. 그전까지 한마디 이야기도 없다가 갑자기 이러니 저도 작은 오빠도 많이 당황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은 마쳤고 작년에 취업은 했지만 혼자서 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보통 아침 7시 반이면 집에서 나가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8시쯤인데 야근하다 보면 10시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엄마가 나이도 있는데 혼자 집에 계시다가 문제 생기면 어쩌나 걱정되더라고요. 오피스텔에 따로 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방도 붙어있는 커다란 원룸 형태라서 엄마가 같이 살기에 불편하기도 할 거고 잠깐 며칠 모시고 있는 거라면 모를까 도저히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오빠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고 특히 둘째 새언니가 엄마 모시고 사는 걸 처음부터 반대했어요. 돈도 필요 없고 건물 같은 거 관심도 안 가질 테니까 어머님 모시는 건 못하겠다고 식구들 중에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사람도 둘째 새언니였고요. 그만큼 둘째 오빠네 부부 둘 다 벌이도 괜찮고 먹고 살만했고 특히 둘째 새언니네 친정이 돈이 많아서 돈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둘 다 난감한 상황이었고 뭐라 말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우리가 대답을 못하고 있자 큰오빠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그러면 너희들도 아무도 못 모시고 산다는 거지? 그럼 어쩔 수 없겠네. 엄마 요양병원에 보내야겠다. 요양병원이라는 이야기 듣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분명히 큰오빠랑 새언니가 엄마 끝까지 책임진다는 조건으로 건물을 받아간 건데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싶었습니다. 저도 둘째 오빠도 요양병원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큰오빠는 자기도 어쩔 수가 없대요. 그럼 차라리 엄마한테 다시 집을 얻어주고 매일 와서 도와주시는 분을 구하자고 했어요. 어차피 건물은 엄마 거니까 그 정도 돈 주고 생활하는데 문제 없을 거고 작은 오빠네 집 근처로 집을 구하면 저녁에 퇴근하고 작은 오빠가 매일 들러보면 괜찮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엄마가 몸이 불편하시긴 해도 완전 거동을 못 하시는 건 아니라서 집안일 좀 도와주고 엄마 봐줄 수 있는 도우미 정도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았거든요. 그랬더니 큰오빠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건물은 이미 엄마한테서 물려받은 지 2년도 넘었으니 자기 거래요. 만약 엄마가 요양병원 들어가신다고 하면 병원비는 자기가 대줄 수 있겠지만 집 얻어들이고 엄마 생활비에 도우미 비용까지 하면 400, 500은 우습게 나갈 텐데 자기가 그걸 다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엄마를 끝까지 모시는 조건으로 건물을 가져간 건데 이제 와서 모시기 힘들다고 요양병원 보내놓고 건물을 공짜로 먹겠다는 생각이 아무리 우리 오빠지만 너무 괘씸했어요. 작은 오빠도 옆에서 화가 많이 나서 애초에 처음에 하기로 했던 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고 큰오빠는 자기가 지금 이혼하게 생겼는데 어쩌냐고 화를 냈습니다. 결국 그날은 셋이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화만 내다가 끝이 났고 집에 돌아와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큰오빠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엄마랑 같이 못 살겠다고 할 수는 있는데 애초에 엄마 모시는 조건으로 받아간 건물도 같이 내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랑 작은 오빠는 아직까지 건물이 엄마 명의로 있는 줄 알았고 월세만 큰오빠가 관리하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언제 저희한테 이야기 한마디 없이 자기 앞으로 돌려놓은 건지 그것도 약간 소름 끼쳤습니다. 애도 있고 그때 큰오빠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한테 잘해줄 거라 막연하게 기대했던 제가 바보였네요. 답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큰오빠가 설마 어떻게 하겠나 싶었고 또다시 며칠 동안 별일 없이 조용히 지나갔어요. 그런데 저번 주에 갑자기 엄마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큰오빠가 같이 외출하자고 하더니 엄마랑 병원에 가서 치매 진단을 받으려고 했다네요. 엄마는 자기 정신도 멀쩡한데 왜 갑자기 치매 진단을 받아야 하는 거냐 물었는데 큰오빠는 그거 받아놔야 의료비도 싸지고 아무튼 좋다면서 무작정 받아야 한다고 의사가 물어보고 검사하라는 대로 잘하면 된다고 했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에 찾아보니 치매 진단서 끊으면 요양병원에 보낼 수 있나 봐요. 작은 오빠한테 전화해서 이 사실을 이야기했고 작은 오빠가 쌍욕을 하더니
그날 저녁 큰오빠네 집에 가서 엄마를 데리고 왔습니다. 진짜 치매가 걸린 거면 모를까 어떻게 정신 멀쩡한 엄마를 모시고 살기 싫다는 이유로 요양병원에 넣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으로 치매 요양병원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정말 눈물이 나서 우리 엄마 그런 곳에 모시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작은 오빠도 워낙 급한 상황이라 엄마를 집으로 모셨는데 당연히 둘째 새언니는 지금 이 상황에 기분 나빠했고 작은 오빠도 눈치가 보여서 집에 올해는 못 모시는 것 같았어요. 그냥 이렇게 된 거 결혼 안 한 내가 같이 살 테니까 큰오빠한테 건물 다시 내놓으라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랑 같이 살려면 집도 넓고 방도 2개 이상 있는 집을 구해야 했고 저는 아직 직장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벌이도 적었어요. 큰오빠한테 집도 구하고 생활비도 필요하고 엄마 병원비랑 도우미 아줌마 부르는 돈도 필요하니까 건물 다시 내놓으라고 했더니 큰오빠는 그렇게 못하겠답니다. 그동안 엄마 모시고 산 걸로 자기는 충분히 엄마한테 할 만큼 했고 자기 와이프가 정신적으로 피해본 것도 많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네요. 대신 제가 엄마랑 같이 산다면 모시고 살 수 있게 방 2개짜리 집 얻을 만한 돈 빌려주고 생활비로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내줄 수 있다는데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서 새언니는 돈을 우리가 왜 주냐고 소리 지르고 있었고 저 사람들이 내가 알던 그 사람들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장 상황은 벌어졌고 누군가는 엄마를 모시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죠. 작은 오빠한테 이렇게 된 이상 엄마를 내가 모시고 살고 싶은데 큰오빠가 이렇게 나온다고 이야기했더니 작은 오빠도 너무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떨었어요. 바로 전화를 걸어서 한참을 싸웠는데 큰오빠는 마음을 돌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한 달 생활비 100만 원 받고 떨어지던지 그것도 싫으면 말라면서요. 일단 엄마를 작은 오빠네 집에서 데리고 나와야 했기 때문에 작은 오빠가 급한 대로 돈을 빌려줘서 부동산에 제가 사는 오피스텔을 내놓고 오빠가 빌려준 돈으로 방 2개짜리 빌라를 구했습니다. 다음 달 중순에 이사를 들어갈 수 있어서 지금은 아직 엄마가 작은 오빠네에서 지내고 있어요. 큰오빠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고 100만 원을 받던지 아니면 말라고 해서 작은 오빠는 고소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참 회사 바쁘고 힘든데 갑자기 살던 집 내놓고 이사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엄마 책임지기로 했으면 끝까지 책임져야지 어떻게 가족끼리 이럴 수 있답니까? 당장 생활비가 걱정이라서 큰오빠가 주는 100만 원이라도 받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작은 오빠는 그거 받으면 끝이라면서 절대 받지 말래요. 차라리 자기가 100만 원씩 줄 테니까 큰오빠한테 소송 걸어서 건물 다시 뺏어서 엄마한테 돌려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와 살 집을 알아보고 이사 준비하느라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고 작은 오빠는 지금까지도 변호사 만나고 어떻게든 큰오빠와 새언니를 고소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중이에요. 저도 시간이 지날수록 큰오빠가 너무 밉고 화가 납니다. 엄마 돈으로 빚도 갚고 사업도 다시 하고 외제차 타고 골프 치면서 잘 살고 있는데 본인들 누릴 건 다 누리면서 왜 우리 엄마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은 안 지키는 걸까요? 작은 오빠도 그렇고 저도 건물이 탐이 나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만약 건물을 갖고 싶었으면 애초에 처음부터 큰오빠한테 다 맡기질 않았겠죠. 저와 작은 오빠는 당시에 엄마와 함께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큰오빠와 새언니도 좋아서 엄마 모시고 갔으면서 이제 와서 같이 못 살겠다고 요양병원 보낸다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저는 어떻게든 큰오빠한테 복수할 거예요. 작은 오빠랑 같이 소송하는 것도 함께하고 인터넷이나 신문, 언론사에 다 이야기해서 어떻게든 큰오빠가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마 건물도 도로 뺏어올 거고 큰오빠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빌고 사정해도 용서해주지 않을 생각이에요. 엄마는 본인이 죄인이라면서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우셨다는데 다음 달부터 엄마랑 같이 살면서 제가 좀 더 잘해드려야겠습니다.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큰오빠랑 새언니 괘씸해서 미치겠어요. 소송 걸어도 안 되면 큰오빠 가게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할 생각입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마 이번 일이 잘 끝나도 다시 셋이서 뭉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